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죠, 오늘도? 네, 나주에서 광주 오는데 엄청 막히고요. 네. 또 눈이 많이 오고 또 거기에 언덕이 좀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 슬금슬금 조심조심 아무튼 다 이렇게 차량 운전하시고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날씨도 안 좋은데 또 스튜디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서로 잘 파이팅 해볼까요?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었었죠. 이번에 또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단어들이 나오는군요. 네. 뭡니까 이 단어? 인원? 의원, 요원, 인원. 인원. 네. 인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거의 뭐 SNL 코미디 보듯이 지금 이 헌재의 변론 기일을 지금 계속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요원을 끌어내리라고 한 거죠? 했더니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150명이 이상이 못 모이게끔 4명에서 1명을 끌어내리라는 식으로 그동안에 검찰 수사나 아니면 국회에서 증언을 통해서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들이 자기들이 말했던 것들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에 변호인단들이 이렇게 코치를 하니까 김용현 씨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다 얘기했는데 네. 어제 그 6차 변론 기일에 나온 곽정근 그 특수전 사령관 그 사령관은 초지일관 지난 12월 4일부터 쭉 초지일관 그분은 현장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고 본인은 뭐 답변이 제한된다는 식의 어떤 미꾸라지 답변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피해 가려고 하는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적 본인은 좀 담담하게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네. 그 과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과연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을 막으려고 했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있고 변호인단들도 자꾸 이제 곽정근 사령관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지만 네. 여전히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난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또 말을 했지만 불과 1분 만에 다 뒤져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도 그 발언을 썼던 게 나왔었고 또 네. 옛날 기자들 뭐 인원들이 좀 적어야지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를 잘할 수 있다는 표현도 다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본인의 말의 무게와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6차 변론 기일에서도 회피하고 싶었고 곽정근 사령관의 말을 거짓 증언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 4일 날 5차 변론이 있었고 6일 날 어저께 6차 변론이 있었는데 저는 제일 주목해서 봤던 게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12월 4일 발언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2월 4일 네. 그 5차 변론 발언에서는 이른바 호수 위에 뜬 그 달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저께는 급기야 탄핵 공작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이게 도저히 저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다 상당히 오랜만에 문학적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이 말의 핵심은 사건의 실체가 어딨냐. 너희들이 전부 다 가짜뉴스 퍼뜨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발한 거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탄핵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급기야 이제 본말을 전도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탄핵이 시작된 건 잘못된 비상계엄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오히려 저기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그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공작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신 걸 보면서 저는 저 부분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애시당초의 원인 제공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 게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란죄 프레임을 너무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그리고 그걸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추궁당했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불분명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많이 남긴 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그 말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다 말이 조금씩 세부적으로 추궁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불일치하는 그리고 좀 이렇게 말이 자꾸 달라지는 이런 이제 저는 그 문제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건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다. 어디까지나 어떻게 그게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3일 날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텔레비전으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유리창 깨부수하는 걸 실제로 다 봤고 이게 어떻게 실체가 없는 달그림자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되는 건 이제 그 아시지만은 탄핵이 되려면은 우선 위헌 위법 사실이 명확하게 확정돼야 되고 또 그것이 중대해야 되고 또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되는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5차 변론과 6차 변론에서는 주로 이게 얼마나 중대한가 중대한가의 그것을 따지는 기준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150명 그 인원수가 충족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국회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하고 빼내라고 한 게 정말로 사실인가. 이게 이제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또 중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가.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좀 핵심인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다투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실패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은 실패했다는 말씀도 좀 안 쓰셔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가 거기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원인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저는 피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원이 한 명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끌어내라라고 하는 앞뒤 문장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라고 한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는 사람에게 인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 표현 다 쓰고 1분 15초 후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 이렇게 바로 본인의 입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수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이제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증인들의 모습 또한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나마 국정원 홍장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같은 이야기를 지금 명확하게 또 기억하고 있고 진술의 일관성도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표정도 좀 바뀌고 대하는 모습도 좀 다르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하고 이준우 사령관, 전 사령관,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이 두 사람은 이미 검찰에서 진술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대통령과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공모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그냥 미주알 고주알 속 얘기를 다 하는 것이 면구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표현은 군대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제한된다는 표현이 말을 하고 싶으나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처지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이 끝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을 비루하게 부하들에게 그것도 진짜 이게 명령권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때 그 현장에 출동시켰던 그 곽종근 사령관으로 보면 후회도 하는 것 같고 또 그때 왜 본인이 그거를 거부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닭이 또 부하들에게 또 책임이 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탄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뭐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지난 기간 동안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분이고 그 분이 대통령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거부하고 지금 그 상황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본인이 홍장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고 한 14명의 체포 리스트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검찰이 들어오게 되면 가짜로 만든 그 명단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지게끔 뭐 그렇게 작전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마당이고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적었다라는 그 메모에 어떻게 보면 증거로서의 신빙성 이것들은 결국은 저는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체포 지원이냐 아니면 체포냐 이를 놓고 뭐 따지는 작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홍장원 씨가 상상 속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지금 6차 변론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게 좀 하나가 정리가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정원과 방첩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뭔가 이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푸시를 했다라는 것들이 그 상황에서는 좀 간접적으로 그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증언들도 어떻게 보면 다 확인이 되는 과정이어서 네. 6차 변론기일까지 한 템포는 끝났다 저는 봅니다. 이제 이 그 헌법재판소가 드러내려고 했던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과 국정원과 군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확인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남은 것은 국무회의가 과연 위헌 위법적 상황으로 진행이 된 것이냐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나머지 7차, 8차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10차, 9차, 10차의 변론 기일에서 이제 피날레는 아마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출석을 하느냐 이 여부에 이제 저는 9차, 10차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그리고 지금 그 방첩사의 참모장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퍼즐들을 맞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차까지 길이 잡혀 있는데 네. 추가 변론 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인데 네.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더 증폭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 지난 5차, 6차 이런 변론을 통해서 실제로 목표했던 것은 지지자들을 향한 더 강한 그 선동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 그 얘기도 포함이 된 거죠. 나 혼자 나오기 잘했어라는 예, 그러니까 얘기가.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명확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져왔던 것 정교한 법리논쟁을 통해서 자기는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탄핵되든 안 되든 나는 이미 다 개의치 않고 나는 옳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힘을 지금 뭉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실례가 실제로 그 석동영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그 대중 집회, 그 주말 집회에 지금 스타로 떠오른 강사가 계셔요. 전한길 한국사가 전한길 강사가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지금 대통령이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일정 정도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선동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상당수 좀 지켜보던 어떤 국민들의 일부한테도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명확하게 이제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저는 이제 전략적인 그런 발언들을 이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더불어서 예. 오늘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접견을 했고 그에 앞서서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통령 접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옥중 정치하고 있는 겁니까? 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를 대통령이 직접 줬다. 부르고 날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은 결국은 지금 헌재에 지금 본인은 출석한 상태는 아니지만 헌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주는 발언들을 이제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멤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다수가 반대를 했었다. 그거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그걸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그 전에 또 진술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따지면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헌재에 9차든 10차든 참석을 하게 되면 저는 그거로 어떻게 보면 종지부가 저는 찍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들의 의도가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옥중정치라는 이름으로 그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이른바 적장자 논쟁이 또 벌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간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또 가지고 옥중에서 투쟁하는 사람과 그걸 또 대리하는 사람 간의 어떤 라인업들을 좀 만들려고 할 건데 이제 그 과정에 지금 적자 논쟁들을 하기 위한 지금 명분을 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상현 씨가 뭔가 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니까 저는 사실은 별 관심은 없지만 저 과정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의 판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 보면 저런 행위들이 국민의힘의 내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당사자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그 두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이 이제 면회를 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좀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이런 국면에 편승한 거고 저는 실제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그러니까 탄핵 국면이 마무리됐을 때 저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 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소를 지금 계속 강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다. 저는 예.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요즘에 뭐 친명, 비명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이제 복당이 되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가 그런 소회를 복당이 된 소회를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그걸 또 이재명 대표가 그거 그대로 공유하기를 해서 노력하겠다. 또 환영한다. 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좀 남기시면서 물론 지금 뭐 조기 대선이 벌어질 걸 염두해서 뛰고 싶은 그 멤버들끼리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신경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직 대표고 아직 뭐 대선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선언하게 되면 또 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민주당이 250만 당원과 1614만 표를 지난번에 획득했는데 거기에서 14만 표를 더 가져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품넓게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저는 떠안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대선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가지고 반사급부를 누려서 혹시나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전략은 이번에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서 그림을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들을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저는 원천적으로 저는 그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번 김경수 전 지사의 그 복당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걸 이렇게 수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포용의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차원을 일단 떼놓고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저는 참 칭찬하고 싶어요. 저는 그 역으로 저는 왜 우리 국민의당 그동안에 윤 대통령 리더들이 왜 저런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하다못해 그러니까 네. 마음은 없더라도 제스처라도 저는 그게 그런 정도라도 좀 못했던가 없다고 딱 일단락을 제가 단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말을 빌릴 게 또 없이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저 사람 참 제가 이렇게 참 능력 있다
그렇게 생각이 기표 들었습니다. 개인 논쟁처럼은요. 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치에서도 내가 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말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보여야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예, 김경수 전 의원 복당하면서 더 큰 민주당 되길 이렇게 덕담하셨거든요. 이제 네. 점점 더 커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네. 실제로 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쪽은 또 어찌 보면 분열의 소지를 키워나가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우리 그리고 네. 동해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그때 이야기 나왔을 때 대왕구라라 하더라고요. 대왕고래가 아니라 대왕구라.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음절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군요.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걸 이제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보면 잠깐만요. 네. 우리나라가 곧 산유국이 될 것이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희망 섞인 삼성전자 브리핑을 주가의 했었었고. 5배에 달하는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경제성이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그 네. 초기 단계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도 이제 대우 김우중 회장이 계실 때 제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어떤 디렉터 역할도 해보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굉장히 확률이 낮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는 투자하고 그러니까 투자의 당연한 전제는 뭐냐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저는 할 기회도 좀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어떤 동해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측했지 않습니까? 80%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산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0%의 가능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20% 확률이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건 실제로 무슨 몇 배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구군이 새롭게 열릴 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때는 우리가 도저히 가난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정도 몇천억이 들어가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그때 한번 짚었던 게 뭐냐면 예. 가능성이 20%라는 것이 정말 맞느냐였거든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이건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내가 하나 더 붙일게요. 예. 산업부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갑작스러운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문제거든요. 네. 부산 엑스포가 폭망했고 안 됐던 거하고 이 대왕고래의 꿈은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빌드업이 됐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에너지 실장 정도가 했으면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없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부에서는 이제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아니 저희도 갑작스럽게 정무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일인 거고요. 조금만 더 제가 이렇게 네. 덧붙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조금 정략적인 그런 계산까지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더 불신을 초래하게 된 건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새롭게 저는 요 프로젝트는 그냥 이렇게 외도하고 버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프로젝트는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만약에 어쨌든 지금 올해 탄핵 국면이 잘 마무리되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출발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다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 정도의 확률이면은 낮은 확률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첫 번째 1호 시추가 지금 조금 확률이 낮다는 거지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일정한 정도 이제 가스 밀도가 낮아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아직 파봐야 될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일정 정도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1호 시추에서도 지금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 어디에서 정도면 그게 확인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40억 먹튀한 사람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네. 이거로 허황된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온 국민을 무슨 산유국의 꿈으로 포장하면서 당시에 그렇게 허황된 꿈에 공격하거나 비판했던 사람들을 몰아붙였던 그런 분들이 저는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식의 장밋빛 미래만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전에 좀 전에 방금 살짝 말씀하셨지만 부산국제박람회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겨우 29표 얻었었던 거고 또 새만금 잼버리 때도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 이 또한 신뢰를 얻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제 신뢰를 잃어서 생긴 문제가 증폭된 거고 아시지만은 요 대왕고려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 때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쭉 이렇게 우리 어떤 산업부나 석유공사 해왔던 프로젝트에서 해볼만 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도가 됐던 게 문 대통령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건 정권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국력과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놓고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 주가가 팍 튀고 주가 조작의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말에 대해서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산업부가 저렇게까지 오늘 내용을 냈다는 소리는 아마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건 우리가 하지 마라고 해도 감사원들이 아마 저 고래가 한 마리가 사실은 죽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사회적으로 이득을 주고 가는데 이 고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곡소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죠. 네. 가는 길도 조심해서 가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